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계약법 그 강론과 관련해 가지고 보고자 합니다. 47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473페이지에 거기 이 매매 성립 이렇게 되는데 매매 성립은 조금 있다가 매매 파트에서 조금 있다 다시 또 나오기 때문에 묶어서 한꺼번에 일괄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 밑에 매매 예약부터 보겠습니다. 매매 예약이다. 자,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팔려고 해요. 근데 지금 당장 팔을 건 아니고 어떤 사람하고 지금 부동산을 팔기로 합의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을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팔 건 아니고 뭐 3년 뒤에 5년 뒤에 뭐 이렇게 또는 그냥 팔겠다라고 약속만 하고 기간은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에 대한 예약을 했습니다. 매매 예약을 하게 되면 이 부동산 소유자를 예약자라고 불러요. 부동산 소유자를 예약자. 그 다음에 예약을 건 사람을 예약 완결권자 이렇게 불러요. 예약 완결권자. 자, 그러면 이 예약 완결권자가 일방적으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건 바로 매매가 성립이 돼요. 다시 한번 예약 완결권자가 이 매매 예약에 대해서 예약 완결권이라는 것을 갖다가 행사를 하게 되면 바로 매매가 성립이 됩니다. 이 매매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본계약이 성립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본계약이 성립됐다. 문제는 요 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을 뭐로 보고 있냐면 형성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라는 것은 일방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자가 돈 준비됐으니까 기간 됐으니까 계약합시다라고 딱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바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의사 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형성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약 완결권은 제척 기간이 적용이 돼요. 제척 기간이 적용되는데 제척 기간은 중단과 정지가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습니다. 기간의 중단과 정지가 있는 건 뭐라고 한다고했어요? 시효치디가 아니라 소멸시효. 뭐라고 한다고요?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기간의 중단과 정지가 있지만 제척 기간은 중단과 정지가 없어요. 그래서 쭉 그냥 한 번에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제척 기간이 이게 10년이 적용됩니다. 몇 년 적용된다고요? 10년. 10년의 제척 기간이 적용되고 제척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건 민법에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다 직권조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제척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민법 전체가 통일되어 있다. 뭐로 통일되어 있다고요? 법원의 직권조사상.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그럼 뭐를 조사하냐 그러면 10년이 경과됐나 안 됐나를 갖다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고 제척 기간이니까 몇 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고요? 10년 내 행사해야 되고 10년이 경과되면 요 10년 내 행사해야 되는데 이 10년이 경과되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10년이 경과되면 효력을 갖다가 잃는다. 효력을 잃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약 완결권의 효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약 완결권은 뭘 할 수 있냐면은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예약 완결권은 뭐가 가능하다고요? 가등기. 가등기가 가능해요. 가등기. 가등기를 해놓게 되면은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등기 권리자 이렇게 불러요. 가등기 권리자. 그러면 갑을 뭐라 부르냐면 가등기 의무자라 그래요. 이 부동산에 걸렸으니까 가등기 의무자. 자, 이 가등기는 실체법상의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가등기는 실체법상이 뭐라고요? 어떠한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가등기를 뻥카라고 얘기를 해요. 본등기 할 때까지 어떠한 실체법상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 가등기가 붙어 있는 부동산을 갑이 이걸 갖다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등기 자체가 어떠한 실체법상 효력이 없으니까 등기 저지력이 없어요. 등기 저지력이 없다는 말은 갑이 팔아먹는 걸 못 팔아먹게 막을 수 없다. 등기 저지력이 없어요. 그래서 갑이 부동산을 매매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팔아먹을 수 있는데 제3자 병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3자한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병을 부동산에 대한 양수인이라고 불러요. 이 부동산에 대한 양수인이다. 부동산에 대한 양수인 이렇게 불러요. 자, 만약에 지금 요 가등기를 해놓은 가등기 권리자가 요 가등기에 기해서 지금 본등기를 하려고 한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부동산을 갖다가 지금 사간 양수인을 상대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해야 될까요? 본등기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될까요? 응? 그래서 요 양수인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이 본등기를 할 수 없어요. 양수인을 상대로 할 수는 없고 가등기 의무자였던 갑을 상대로 요 본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등기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가등기를 해놓은 예약을 하면서 가등기를 걸었다라고 했을 때 이게 2021년 4월 10일경에 이렇게 가등기를 했다라고 치고 그런데 지금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은 2022년 2월 10일경에 2022년 2월 10일경에 넘어갔고 본등기를 한 것은 2022년 5월 3일 날 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본등기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한 것은 본등기를 하게 되면 효력은 2021년 4월 10일자로 발생한다, 5월 3일자로 발생한다. 언제자로 발생한다? 자, 이 본등기의 효력은 물권 변동의 효력은 5월 3일자로 발생하지 4월 10일자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등기법에 똑같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본등기를 했을 때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 발생하지 가등기 시로 소급되지 않는다. 단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이 있어요. 무슨 효력이 있다고요? 순위 보존. 그러면 2022년 4월 10일보다 가등기한 거 21년 4월 10일이 순위가 빠르죠? 예, 순위 보존에 따라서 이 순위를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 순위에 저촉되는 3자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게 됩니다.
등기간이 뭐 한다고요? 직권 말소. 등기간이 직권 말소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약 완결권은 지금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바로 매매가 성립이 되는데 요 예약 완결권은 10년 내 행사하라 그랬단 말이죠. 만약에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했고 그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등기 권리자 여기 가등기 의무자가 또는 예약자가 등기를 넘겨주고 점유도 인도했다. 그럴 때 하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10년이 경과된 다음에 지금 예약 완결권을 행사했으면 다시 기간 지났다 모르고 넘겨줬다 하더라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10년 안에 행사해야 되는데 누가 10년 안에 행사해야 된다고요? 예약 완결권자가 예약 완결권 행사를 10년 내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약자가 뭘 모르고 10년이 경과됐는지 모르고 그냥 부동산을 넘겨줬다면 나중에 이게 10년 경과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거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도로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도로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문제 풀게요. 이 예약자가 기간을 정해서 매매 예약을 했을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예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했으면 정한 기간 내에 하면 되는데 만약에 정하지 않았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예약자가 무한정으로 기다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요 예약자는 예약 완결권자에게 뭘 할 수 있냐 그러면은 그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최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는 내용 증명 보내는 거 알고 있죠? 네. 이 최고의 법적 성질은 뭐예요? 의사의 통지. 다시 한번 최고는 뭐라고요? 의사의 통지죠. 법적 성질은 의사의 통지입니다. 자, 최고는 내용 증명을 보내니까 기간을 정해야 돼요, 안 정해야 돼요? 정해야죠.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고를 하면서 4월 1일 날 출고하면서 4월 30일까지 답변을 주세요 라고 해서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4월 1일 날 발송해서 4월 30일까지 답변을 주려니까 대략 한 28일 정도 시간을 준 겁니다. 왜? 도달하는 시간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요 주어진 기간 내에 요 예약 완결권자가 여기에 대해서 주어진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어진 기간 내에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았어요. 확답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예약 완결권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주어진 기간 내에 최고된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예약 완결권은 이 예약 완결권은 뭐 한다고요?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는다. 자, 이 내용만 좀 짚어서 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교재에 다 있는데 어디서 보냐면 475페이지 볼게요. 475페이지 가운데 판례박스 위에 디귿번입니다. 판례박스 위에 디귿번. 예약자는 상당한, 자, 예약자 동그라미. 자, 예약자는 갑이에요, 을이에요? 큰일 날 소리 하네. 자, 여기 지금 예약자 누구라고 써놨어요? 갑이라고 써놨잖아, 갑. 을은 뭐라 부른다고요? 예약 완결권자라 부른다니까? 예약 완결권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법조문에 예약자라고 되어 있는데 예약자를 자꾸 을로 알고 문제를 풀면 문제가 뒤집어져 갖고 문제 놓치고 오는 거예요. 자, 예약자와 예약 완결권자가 구분이 안 되면 문제 뒤집어 놓고 풀고 온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디귿번.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 박스 상당한 기간이 얼마라고요? 15일에서 30일.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매매 예약 완결 여부에 대한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고 예약자가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여기서 예약자는 갑이다 을이다? 자꾸 을이 튀어나오려고 그래 자꾸. 예약자가 갑이다 을이다? 갑이다. 지금 부동산 소유자가 예약자예요. 예약자가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뭐 한다고요? 효력을 잃는다라고 하는 거. 예. 그다음에 거기 리을 예약 완결권의 제척 기간이 도가가 뭐냐면 지났는지 이겁니다. 도가가 뭐라고요? 지났는지. 제척 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다. 잠깐만.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제척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건 민법이 다 통일해 놨습니다. 뭘로 통일해 놨다고요?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으로. 그럼 뒤집어서 소멸시효는 법원이 직권 조사 사항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소멸시효는 법원에서 직권 조사를 못 해요. 왜 못 한다? 중단과 정지가 있는데 몇 번을 중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몇 번 중단했는지 모르니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직권 조사가 안 돼. 뭐는? 소멸시효는. 근데 제척 기간은 중단과 정지가 있다 없다? 없다. 한 번에 쫙 가니까 그냥 계약 날짜고 끝나는 날짜만 딱 보면 이건 지났는지 그냥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제척 기간은 직권 조사하지만 소멸시효는 조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못하지. 몇 번 중단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지금 당사자끼리 몇 번 했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소멸시효는 법원에서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고 제척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전체가 다 똑같아요. 직권조사 사항으로 다 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써놓은 거는 되게 복잡한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메일 정리 노트와 관련해서 01번 풀어보실까요? 01번. 어째 약간 추운 것 같아. 난 옷을 도로 갖고 와서 입어야 될 것 같아. 잠깐만 가서 옷 좀 도로 주워 입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01번. 매매의 일방 이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로 할까요? 뭐가 틀렸습니까? 3번. 잘하셨습니다. 3번이 맞네요. 1번의 예약사항의 의무자에 대하여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라면 본계약은 성립된다. 그렇습니다. 막바로 매매가 성립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 물건을 이전해야 하는 본계약의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 할 수 있으니까 맞는 말이고, 세 번째,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 된 후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여기 보니까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병을 양수인이라고 하고 있죠. 예. 양수인한테 본등기라는 게 아니라 예약자, 가등기 의무자인 갑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3번이 틀렸고, 4번 예약 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완결권자로부터 그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예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예약 의무자, 가등기 의무자가 거기에 대해서 완결권자에게 최고를 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 완결권은 효력을 잃는다. 5번에 당사자서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고 그 10년은 뭐라 그랬어요? 제척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자, 보충 자료에 거기 0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보충 자료 02번이 되겠습니다. 자, 02번. 매매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로 할까요? 몇 번이 틀렸을까요? 4번 틀렸네요. 매매 일방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자, 예약은 계약입니다. 다시 한번 예약은 뭐라고요? 계약이에요. 예약은 계약이고 계약은 채권 행위입니다. 예약은 계약이고 계약은 뭐가 된다고요? 채권 행위, 채권 계약이 돼요. 그래서 매매 일방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란 말은 맞는 말이 되겠고, 두 번째, 본계약 성립 전에 일방이 예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합의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방이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세 번째,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본계약의 이약 완결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고 그랬고, 네 번째, 이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럼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말은 뭐예요? 10년이 지났다는 소리죠. 10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이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 이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소멸한다. 소멸한다는 말은 돌려달라, 부동산 돌려달라라고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소리야. 있다. 왜냐하면 1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부동산을 받아간 상태니까 멋 모르고 줬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10년이 지났네. 그 제척기간 경과로 효력이 없으니까 다시 부동산 돌려달라. 여기 부동산을 받아갔는데 다시 돌려달라 그래서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효력을 잃는다. 거기 효력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소멸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으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소멸했고 소멸했으니까 뭐가 가능하다고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소멸했으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도과가 뭐라 그랬어요?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도과하였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뭘 볼 거냐면 이걸 한번 보죠. 자, 지금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자, 법률행위 이거 뭐라 그랬어요? 계약을 했다 그랬죠.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계약은 매매 계약을 했다.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매매 계약이 있었다. 그래서 4월 1일 날 4월 1일 날 이 부동산의 금액은 3억이었다라고 해보죠. 그래서 지금 계약금으로서 3천만 원, 그 다음에 4월 16일 날 중도금으로서 1억, 그 다음에 5월 1일 날 잔금으로서 지금 1억 7천을 받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4월 1일자로 계약금 3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계약은 지금 매매 계약 자체는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낙성 계약이라고 했어요. 승낙하면 계약이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약서를 써야 계약이 돼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그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승낙만 하면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어도 본 계약은 성립이 된 거예요. 다만 불안하니까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3천만 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요물계약이라 그래요. 이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이 이루어졌고, 계약금 계약은 성질이 뭐라고요? 법적 성질이 요물계약이에요. 요물계약. 그리고 이 요물계약은 주계약이 아니라 종된 계약이에요. 요 낙성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종된 계약이에요. 종된 계약. 주계약은 낙성계약, 이게 주계약이에요. 합의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주계약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불안하니까 계약서 쓰고 계약금 받았습니다. 이건 주계약이 아니라 종된 계약이다.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죠. 계약서 써야지 진짜 계약이 이루어지는 줄 아는데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말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래서 지금 계약금을 3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계약금 3천만 원, 이 계약금에 대한 3천만 원의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계약금 3천만 원의 성격을 일단 놓고 봤을 때 이것은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로서의 증약금, 다른 말로 해서 증거금으로서의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3천만 원 받았음 이렇게만 쓰고 특약만에다가 아무런 특약을 해놓지 않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뭐로 추정한다고요?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특약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안 했을 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90%에 해당되는 중개업소는 3천만 원 받았음 요거밖에 안 써놔. 나중에 소송으로 가면 문제가 생기는데 대부분의 중개업자가 꼭 계약금 3천만 원 받았음, 이 계약금 3천만 원 받았음 요것만 써놓는다고. 이 계약금이 성격이 뭐가 되느냐를 명시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중개업자가 이걸 명시를 안 해요. 여러분들 중개업할 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 계약금 받은 거 그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격을 갖도록 딱 명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위약금 특약을 해야 됩니다. 위약금으로 특약을 딱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계약금 3천만 원은 뭐로 가냐 그러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3천만 원은 위약금 특약을 해놓으면 뭐로 간다고요? 손해배상 예정액.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중도금, 기타 매수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면 3천만 원은 매도인이 몰취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그러면 몰취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위약금 특약이 되는 거예요. 위약금이라는 말을 안 써도 돼요. 근데 이 한 줄 쓰기가 뭐가 어려워? 손가락 부러지나? 그걸 왜 못하나 몰라. 그래서 몰취한다는 단어가 하나가 있으면 계약금 안 돌려줘도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말이 없으면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줘야 된다 계속 시비가 또 매도인은 안 주려고 그러고 매수인은 돌려달라고 그러고 계속 시비가 걸리고 가운데 중개업소가 끼어가지고 새우등 트죠. 달라는 쪽과 못 준다는 쪽이 가운데에 있고 중개업소는 가운데에서 미쳐버리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럼 소송으로 가면 중개업자도 불려나가서 다 진술해야 되고 일이 굉장히 복잡한 일이 생겨요. 단어 하나만 추가해놨으면 소송으로 갈 것도 없고 돌려달란 말도 못할 텐데 그거 한 단어 쓰기가 뭐가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가 몰라. 제발 플리즈 꼭 쓰세요. 예. 하긴 뭐 그런 거는 저 실무 과정에 가면 더 자세하게 알려줄 테니까 전문가 과정에 가면은 자 그다음에 위약금 특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금에 대해서도 위약벌 약정을 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을 별도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위약금 특약을 해놨다 하더라도 이 위약금은 뭐로 보느냐 했더니 해약금으로의 성격도 동시에 갖는다라고 판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약금 특약을 해놔도 위약금은 무슨 성격을 갖는다고요? 해약금의 성격도 동시에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약금 특약을 하면 해약금은 당연히 갖게 된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약금 특약을 하면 해약금도 동시에 두 가지를 다 겸유하게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해약금에 의한 계약을 해지하려고 그래요.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해약금.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다른 말로 여기서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대방이 이행의 착수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행의 착수라고 하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중도금 지급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합니다. 이행의 착수는 뭘 가리킨다고요? 중도금입니다. 그러면 중도금 지급 뭐가 된다고요? 전까지는 뭐가 가능하다고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를 하고자 할 때에 교부자. 자, 계약금을 누가 교부했을까요? 매수인이 했지요. 입 다물고 있으면 샷다 마우스 하면 샷다도 내려야 돼요. 중개사무소 샷다 내려야 된다고. 중개업소에서 말을 못하는 건 중개업자가 아니야.
말로 벌어먹는 사람이 말을 못한다. 셔터 마우스에서 입을 닫으면 그 사람은 중개업 못해요. 열심히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 열어놓으면 잘해요. 그러시는 분이 있던데. 뭐 그때는 그때고요. 지금은 입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입 안 열면 거미줄 쳐서 안 돼요. 예. 자, 교부자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됩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아시겠죠? 수령자. 누가 수령했어요? 매도인이 수령을 했죠. 수령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을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말로만 제공하겠다가 아니라 실제 제공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제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수령자가 아니라 교부자가 돌려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부자, 요 매수인이 지금 제공하려고 했더니 수령을 거부했다. 그래서 2배 물어줄게요. 2배 드리겠습니다라고 돈 들고 와서 주려고 그러는데 받지 않으려. 그래서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를 할 때 공탁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수령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공탁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제 판례 중에 이런 판례가 있는데, 제가 물론 했습니다만은, 무효 취소 파트에 했습니다만, 무효 취소 파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칠판에도 써드렸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지금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약서를 접수시켰어요. 그 관할관청에다가. 이런 상태에서 매도인은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칠판에 써드렸는데 있다라고 써드렸어요. 무효와 취소 파트에서 써드렸습니다. 무효와 취소 파트 어디서 써드렸을까요? 유동적 무효에서 써드렸는데 어디서 써드렸다고요? 유동적 무효 파트에서 써드렸습니다. 유동적 무효에서.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이 매도인은 2배를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써드렸어요. 노트 보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썼기 때문에 많은 거 보려고 하지 말고 노트만 열심히 봐도 점수 충분히 나온다는 말씀 계속 드리는데 그 내용을 찾아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479페이지입니다. 479페이지 맨 밑에 리을번입니다. 리을. 국토이익명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현관병 쳐보세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은 아직 이행에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지금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중도금이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허가를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유동적 무효 상태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2배 물어지고 끝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받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은 아직 이행에 착수했다 볼 수 없다. 매도인으로서는 민법 565조에 의해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서 매매계약을 먼저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유동적 무효 파트에서 이걸 판서를 분명히 해드렸어요. 그래서 계약을 갖다가 해지할 수 있다라고 써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와 같이 연계를 해서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뒷파트가 조금 더 있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계약금에 의한 계약이 해제가 되어졌습니다. 계약금에 의한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원상 회복 의무가 있느냐라는 건데 원상 회복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의무가 있느냐 했더니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헷갈릴 이야기를 할 거니까 잘 들어야 돼요. 계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자,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여기는 지금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고,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가 아니라 그냥 계약 해제, 법정 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법정 해제가 되면 세 가지가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뭐가 발생한다 그랬을까요? 법정 해제하면 소급무효,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 세 가지가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법정 해제하면 세 가지 뭐가 발생한다고요? 소급무효, 원상회복 의무,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세 개가 발생해요. 그런데 여기서 계약 해제를 했는데 원상회복 의무 없다,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의무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뭐 언제는 된다 그러고 언제는 안 된다 그러고 회로가 꼬여서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조금 전에 법정 해제에서는 세 가지에 의해서 소급무효,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이거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고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돼 있단 말이죠. 무슨 차이예요, 이게? 뭐라고? 처음에 등 그랬는데 등기 아까 등기 얘기를 살짝 하다가 말았는데 저 뒤에서 등 그려놓고서 뒤에 내가 물어보니까 말꼬리를 싹 바꾸네. 자신 있게 해, 자신 있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중도금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등기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 그렇기 때문에 원상 회복할 게 없단 말이에요. 등기 안 넘어왔고 그 다음에 부동산 넘겨받았어요, 안 넘겨요? 안 넘겨. 부동산을 넘기고 등기 넘기고 서로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원상 회복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배를 물어주고 계약금 포기한 게 손해배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법정 해제는 이 등기도 넘어갔고 중도금도 받았고 부동산 넘어갔으니까 거기서 해제를 하게 되면 서로 다 받은 걸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손해난 걸 물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건 이행을 한 것이니까 이것은 이행을 뭐 한 거예요? 착수 전. 이행 착수 전에 해제한 것이고 법정 해제는 이행하고 난 다음에 해제한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구분됩니까? 이게 구분 안 되면 언젠 된다 그러고 언젠 안 된다 그러고 이게 꼬여버리기 때문에 60점은커녕 50점대에서 계속 헤매다 끝나는 거야, 이게. 이걸 허물어뜨리지 못하면 60점대가 넘어가질 않아, 이거. 명확하게 여기서 왜 안 되는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가능해, 법리적 해석. 그래서 요거는 이행을 착수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법정 해제는 중도금도 받았고 등기도 받았고 해서 그거는 이행을 착수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법정 해제는 세 가지가 따라오는 거고 뭐가 따라온다고? 소급무효, 두 번째 원상회복, 세 번째 손해배상. 이거는 이행을 착수 안 했기 때문에 돌려줄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상회복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는 두 배를 물어줌으로써 손해배상도 다 끝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손해배상할 것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물로 가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메일 정리 노트와 관련해가지고 02번 문제를 풀어보죠. 자, 02번. 을이 갑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소유 박스 위약금에 대한 약정 없이 계약금 3천만 원을 갑에게 지급하였다. 옳은 것은 자 매도인이 누굽니까? 갑이죠. 을은 누구예요? 매수인. 이걸 빨리 결정해야 돼.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누군가를 빨리 결정을 해야 그 다음부터 문제를 풀기가 좀 쉬워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 이미 결정났습니다. 1번 갑은 누구라고요? 매도인이 해약을 하려면 해제 해약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해야 된다. 여기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하려고 그러면 뭐 한다고요? 배액을 제공해야 되죠. 의사표시만 갖고 안 되고 배액이 제공돼야 된다. 1번이 그대로 맞네요. 그 다음 2번 만약 을은 누구예요? 매수인. 을의 중도금 지급이 지체되어 갑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계약금 3천만 원은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어 가백에 기소된다. 잠깐만. 지금 이 2번 상의 사례에서는 해약금에 대한 특약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지금 해약금에 대한 특약은 없고 위약금 특약, 위약금에 대한 약정도 없다고 돼 있죠? 예, 위약금의 약정이 없으면 그냥 해약금으로 여기 위약금 약정을 안 해놓고 위약정 약금 안 해놨으면 뭐밖에 없다고요?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돼서 위약금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돼서 몰취가 가능하지만 해약금으로 추정된 상태에서는 거기 나와 있는 이처럼 3천만 원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간주돼서 가백에 귀속, 몰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약금 약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손해배상 예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여기 봐요, 여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되려면 무슨 특약을 해야 돼요?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상에 위약금 특약이 없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줬어요. 예. 자, 3번. 을이 누구예요? 매수인. 을이 단순히 이행을 준비한 상태에, 자, 이행을 준비한 상태가 뭐냐면 은행에 가서 대출이 되는지 알아보고 대출이 된다 그러면 이자는 몇 프로인가? 이 정도 알아본 것을 이행의 준비라 그래요. 자, 이행을 준비한 경우에는, 자, 그럼 이행을 준비한 건 이행의 착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행의 착수 아닙니다. 이행을 은행에 가서 대출이 되는지 알아보고 이자는 몇 프로 나오고 하는지 자기에게 대출해 줄 건지 이거 알아본 거는 이행의 준비지 착수는 아닙니다. 이행의 준비만 한 경우에는 갑은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더라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아직 이행에 착수한 거 아니죠? 이행의 착수 전 상태니까 매도인은 2배 물어주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제 2배를 100을 물어주고 계약 해지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계약 해지할 수 있다예요. 네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아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자,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를 뭐라 부른다? 유동적 무효라 그래요. 유동적 무효.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누구예요? 매도인. 매도인이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더라도 해지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해지할 수 있다죠. 5번. 을이 누구예요? 매수인. 을이 중도금 자기 압수표로 교부한 경우에도 갑은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수표는 돈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수표를 돈 아니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수표도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표로 중도금을 줬어도 중도금 준 거예요. 그러면 중도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는 할 수 없다.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가능해요. 그럼 중도금을 수표로 주든 달러로 주든 간에 주기만 하면 일단 이행에 착수니까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는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래서 해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없다로 가야 돼요. 없다. 자, 보충자료로 가서 보충자료의 01번 풀어봅니다. 자, 01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4번 틀렸군요. 4번. 1번에 계약금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자, 이겁니다. 별도로 특약이 없으면 뭐로 간다고요? 해약금. 아무런 특약을 않고 3천만 원 받았음 대본의 중개업자가 하는 3천만 원 받았으면 이렇게 써놓는다. 특약을 안 써놓는다면. 그래서 특약을 안 써놓으면 대부분 뭐로 간다고요? 해약금 추정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매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이 되는데 이 계약금은 유상계약에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무슨 계약이라고요? 유상계약. 그럼 임대차도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임대차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약금의 기회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원상회복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여기 봅니다. 지금 이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원상회복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가 아니라 계약금만 받았지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계약금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중도금이 들어온 거다 안 들어온 거다?
안 들어왔다.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중도금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는 2배를 물어주고 100을 물어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는데 없다. 틀렸고요. 5번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금을 지급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촌놈 겁주나 왜 소송을 제기했어? 자, 거기 5번은 다시 갑니다. 계약금만 수령했다. 계약금 동그라미.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금을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지금 매도인이 소송을 냈는데 매도인은 현재 계약금만 받은 상태죠. 문제상으로. 그러니까 매도인이 소송을 냈지만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소송을 냈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도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럼 바로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촌는 겁주나 왜 소송을 제기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직 중도금이 안 들어온 상태라면 소송을 내도 소용이 없다. 이행 착수 아니다. 라는 겁니다. 5번은 계약금만 들어온 상태에서 매도인이 소송을 냈죠. 그럼 중도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럼 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도금이 안 들어왔으니까 왜 소송을 했어?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이행의 착수도 아니다.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매매에 관한 규정 보도록 합니다. 칠판 다 지웁니다.